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저는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 엄마와 바로 이별을 하게 된 딸이에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외갓집에선 엄마에게 임신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제가 결혼 1년 만에 덜컥 생겼고 주변에선 말렸지만 저희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다 심각한 난산과 출혈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한참 신혼일 때 아내를 잃은 아빠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한동안 폐인처럼 망가져 갓 태어난 저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않았고 저희 외가 친가에선 이 사태를 어쩌나 하며 크게 걱정을 했죠. 하늘에서 보다 못한 엄마가 저를 지켜내려 하신 걸까요? 엄마가 아빠의 꿈속에 나타난 후로 아빠는 폐인 생활을 접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서 전 아빠의 둘도 없는 소중한 분신이 되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목숨으로 지킨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다짐은 제가 크면서 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셨고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또래보다 철이 빨리 들었어요.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빠를 보며 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빠 속을 썩이는 일은 하지 않았고 웬만한 친구들은 모두 다 학원을 가도 저는 집에서 혼자 스스로 문제집을 풀며 공부해서 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로 자랐어요. 아빠는 혼자서도 척척 잘하는 저를 보고 늘 안쓰러워 하셨는데 한 번은 아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우리 유진이는 세상 전부야. 아빠는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우리 유진이는 아빠 속 썩여도 되니까 무조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전 그렇게 말하는 아빠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라도 아빠에게 좋은 인연이 생기면 재혼을 해서 아빠가 행복해지길 바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빠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 여전했죠. 아빠는 오로지 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우연히 동료들의 제안으로 시작한 사업이 아빠의 성실함과 능력으로 빛을 발해 아빠의 사업은 급성장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즈음엔 대기업도 아빠의 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아빠는 사업에 성공하게 되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아빠는 당신이 번 돈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쓰셨고요. 그 덕에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학비 걱정도 모른 채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 전 저는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여행 자금도 턱 하고 대주시면서 적어도 아빠 그늘에서 살 동안은 굳은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여행 중 유학 중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에요. 남편은 런던에서 유학을 하며 밤에는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침 제가 여행 중 그 맥주집에 들렀죠. 남편은 오랜만에 한국인을 만나 반갑다며 한국말로 말을 몇 번 걸어오더라고요. 저도 타국에서 만난 한국인이 반가워 몇 마디 나누면서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짧았던 만남은 다음날 우연히도 점심을 먹다 재회를 했죠.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고 친구가 되기로 했죠. 그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했어요. 영국에 있는 남편과 종종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영국에 있는 모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졸업 후 귀국한 남편은 전공을 살려 국내 기업에 입사해 빠르게 사회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즈음엔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야 제가 제 짝을 만났다며 좋아하셨어요. 뭐든 최고로 혼수를 맞춰주겠다 설레시기도 했고요. 기뻐하는 아빠를 보며 시집을 간다는 생각보다 식구가 늘었다는 기분으로 아빠에게 하루라도 빨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아빠 역시 은근 외손주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많으시다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남편의 집에서도 다행히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저희는 곧장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희 결혼은 아빠 말대로 최고의 혼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딸 결혼식에 기분이 좋았던 아빠는 결혼식 비용도 모두 내시며 저희 시부모님께 그저 저를 예뻐해 주시기만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아빠의 그런 모습 때문인지 시부모님은 저에게 어지간해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혼자 계실 아빠를 잘 챙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규태가 니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떠니? 사돈도 사위가 떡하고 사업을 도와주면 엄청 든든하실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시어머니가 별 뜻 없이 저희 아빠가 걱정돼서 하시는 소린 줄로만 알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본가보다 혼자 계실 장인을 더 생각해 신혼집도 제가 살던 집 근처로 본인이 나서서 구할 만큼 아빠를 신경 썼어요. 일주일에 못해도 3번은 저희 아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냥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회사 생활이 자기 뜻처럼 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외국 생활을 해서인지 회사의 권력 구조에 늘 불만이 많던 남편은 이직도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의 고민을 듣던 아빠는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남편을 회사로 오라고 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어요. 난 낙하산 그런 거 용납 못하는 사람일세. 그러니 회사에서 살아남는 건 자네 몫이야. 단 우리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회사네. 난 자네를 사위라고 특별 대우하지 않을 거고 다른 사원들처럼 똑같이 평가할 테니 그저 장인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 남편은 선뜻 자신의 회사로 오라는 아빠의 부름에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무조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5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저를 낳다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는지 조금 유난을 떨며 저를 챙기셨죠. 남편은 처음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눈치였지만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남편이 더 혹시라도 모를 걱정에 저희 아빠를 따라서 아주 저를 극진히 모셔댔는데 그 모습이 시어머니는 썩 보기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네. 넌 좋겠다. 친정아빠의 남편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구나. 누가 보면 세상에서 너 혼자 임신한 줄 알겠다. 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민망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적어도 시어머니 보는 앞에선 조심하라고 일러두었죠. 그 덕에 지난날 같은 일은 피하면서 전 드디어 첫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조금 난산이긴 했지만 12시간 진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는 저와 손녀가 무사함에 눈물까지 보이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빠는 손녀 바보가 되셔서
툭 하면 전화해 손녀가 보고 싶다고 저에게 매일 사진을 찍어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빠는 매일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당신 손녀를 보고 가셨죠. 휴일이면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채원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아, 그러지 말고 난 채원이랑 놀 테니까 둘이 밖에 나가 놀다 와. 라며 딸인 저조차 제 딸아이가 질투날 정도로 아빠는 세상을 전부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셨어요. 물론 아빠의 이런 사랑이 조금은 지나쳐서 남편 보기 민망할 때도 있었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아빠를 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누군가 시샘하는 걸까요? 주말을 채원이랑 꽁냥꽁냥 행복하게 보낸 아빠가 그날은 유난히 다음날 회사 가기 싫다며 휴가를 쓸까 하며 농담을 하셨더랬는데 다음날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전 세상이 무너지는 듯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여기 땡땡땡 병원인데요. 김명호 씨 가족분 되시죠? 지금 빨리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김명호 씨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응급수술이라니 숨이 막힌 것처럼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아침에 출근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기야, 우리 아빠가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한대. 근데 나 지금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떡해? 남편은 거의 다 죽어가는 제 목소리에 진정해. 우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테니까 채원이 엄마한테 맡기고 병원으로 와. 난 지금 장인어른한테 바로 가볼게.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와. 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남편의 말을 무슨 신의 말처럼 믿으며 연락을 받고 급히 온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시어머니가 타고 온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니 그 사이 아빠는 응급수술에 들어가셨고 전 혹여라도 이대로 아빠가 잘못되시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에 1분 1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정말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5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길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머리 쪽 출혈과 손상이 심하셔서 의식을 회복해도 완전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길 기다려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우리 부녀가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하늘이 원망스럽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가보니 사고를 낸 사람은 대형 트럭 운전자였어요. 무리해서 운전을 해 자기가 사고를 내게 되었다며 저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다시 깨어날 수나 있을까 하는 기로에 서 있었기에 그 트럭 운전자의 절박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합의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저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경찰서로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트럭 운전자의 아내가 들어와 저에게 울며 불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우니 따라오는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합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호흡기 하나에 의존하는 아빠를 보며 오늘 경찰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아빠는 마치 잘했다는 듯 알 듯 모를 듯한 엷은 미소를 지어주는가 싶더니 끝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고 마셨어요. 전 다신 아빠가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선 당장 몸에 이상이 생겼을 시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지 아니면 아빠를 편하게 보내드릴지 결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정이 이 결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자식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동안 회사 안에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자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아버님 보내드리자. 우리가 보내드려야 아버님도 장모님 보러 편하게 가시지. 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고 시부모님 역시 저희 딸을 데리고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병원에 오셨는데 그날 전 정말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여보, 그럼 이제 그 사돈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그야, 채원애미가 우리 규태 밀어주면 우리 규태가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게,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규태가 그 회사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사돈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딸보단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아들한테 회사를 맡기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겠지? 그야 그렇지. 거봐, 내가 우리 규태 유학 보내길 잘했지? 당신은 괜히 내가 헛바람 들어서 그렇다 뭐라고 했지만 이것 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답하잖아. 이제 그 회사가 다 우리 아들 거네. 비록 저희 아빠가 뇌사에 빠져 임종을 앞두고 있지만 제 딸아이를 안고 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부모님이란 작자들에게 전 소름이 다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앞에 불쑥 다가가 아이를 뺏어오듯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 분은 저희 아빠가 죽기를 바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채원이 아빠, 저희 아빠 회사에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빠 회사 꿀꺽 하려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너 그거 오해다? 그래 세아가, 아무리 네가 지금 힘들어도 시부모 앞에서 이러는 건 아니지. 네,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돈한테 마지막 인사하러 오시면서 무슨 로또라도 맞은 사람들처럼 희희낙낙 하시는 거 정말 어른답지 못하시네요. 아마 저희 아빠도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싶지 않을 것 같으니 돌아가세요. 이런 사람들? 예, 너 말 다 했니? 노발대발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병실로 갔어요.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병실에 도착하자 남편은 시부모님의 전화인 것 같은 통화를 하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원망하듯 노려봤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죄송하게 아빠를 보내드렸죠. 마음 같아선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난 너무 행복하니 아빠도 엄마 곁으로 가서 못다한 행복 누리고 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전 한도 끝도 없이 아빠와의 마지막을 망친 남편과 시댁이 미웠어요. 시부모님은 당신들도 골이 단단히 났는지 저희 아빠의 장례식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저 대신 상주 노릇을 하는 남편은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킬 뿐 저를 챙기거나 아빠에 대한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함께 아빠의 유언장을 변호사를 통해 보게 되었고 회사 운영을 딸이 아닌 사위인 제 남편에게 모두 맡긴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너무 뜻밖이라며 놀라는 눈치였지만 말은 모질게 회사에선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뿐인 당신의 딸의 배우자를 사실은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한순간 회사의 사장이 된 당신의 아들을 등에 업고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우리 김장해야 하는데 내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파서 네가 좀 해라. 그렇게 아프시면 올해는 그냥 사서 드시죠. 얘는 사서 먹긴
옆에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넌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여태 김장하라는 말 한 번 없던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처음으로 김장을 하셨고 무려 100폭이라는 김치를 저 혼자 담그느라 그날 저녁 끙끙 앓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전에는 부르지 않았던 집안의 소소한 행사까지 저를 불러 일을 시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난번 일을 복수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이제 친정아빠도 없으니 막대하게 시작한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못해 남편에게 폭발했고 남편은 별일도 아닌데 예민을 떤다며 그동안 제가 저의 아빠를 믿고 시부모님 어려운 줄 모르고 산 거 아니냐는 복장 터지는 말만 해대더라고요. 남편은 그 후로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전 어른인데도 아빠의 부재에 고아가 된 기분이 들어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에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멀어질 즈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전 남편이 미리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으로 조금 늦게 도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CEO 아들 요즘 어때? 사장님 얼굴이 훤해야 하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원래 대표라는 자리가 일이 많지. 그래도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너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엄마는 요즘 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배가 부르다.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준 덕분이죠. 이제 아들이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말만 하세요. 그래, 사실은 그 사돈이 지냈던 그 전원주택 있잖아. 우리 거기를 이사 가면 안 될까? 지금 집은 너무 좁고 낡아서 이사를 가면 좋겠는데 그 집이 마침 비었고 우리 수준에 딱이잖아. 우리 아들이 회사 대표인데 어차피 빈집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처가 알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지 아빠 집이라고 거품 물면 어쩌지? 괜찮아요. 유언장에 그 집도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럼 엄마는 우리 CEO 아들만 믿고 당장 이사한다. 그러세요. 근데 혹시 그 집 명의는 나나 네 아버지한테 주면 안 되니? 우리도 말년에 버젓한 재산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듣자 하니 이 도둑놈 집안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모르지만 집까지 남편 앞으로 해뒀다는 아빠의 유언장에 그제야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 길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아빠의 지인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아빠의 지인은 아빠와 함께 지금 회사를 설립한 창립 멤버로 거의 회사의 일에 손을 뗐지만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임원으로 회사의 중요한 일은 모두 알고 계실 만한 분이셨어요. 아저씨, 저 유진이에요. 혹시 아빠가 유언장 쓰실 때 뭐 들은 이야기 없으세요? 뭔가 좀 이상해서요. 유언장은 회사 고문 변호사랑 둘이 쓴 거라 나도 상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왜? 아니, 회사는 몰라도 아빠가 지내던 집까지 제가 아닌 남편한테 소유권을 줬다는 게 이상해서요. 그 집?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집은 꼭 너한테 줄 거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는데 그 집이 네 남편한테 갔어? 이상하네. 그 집, 네 엄마 죽기 전에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해서 네 아빠가 돈 벌어서 가장 처음 산 거 아니냐. 전 그 말을 듣고 유언장을 보여준 회사 고문인 변호사가 마음에 걸렸어요. 전 다음 날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나타나지 않냐며 화를 내는 남편을 뒤로하고 고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아빠의 유언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죠. 그 길로 혹시 중간에서 위조나 조작이 되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펄쩍 뛰며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전 딸 자격으로 제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결국 그 유언장을 받아 다시 보았어요. 분명 아빠의 글씨가 맞는 것 같은데 사인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왼손잡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사인을 하실 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이상해서 필적 조회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아빠의 유언장이 아니었어요. 어쩜 이렇게 어리석었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돌아가신 슬픔에 이제껏 정신 못 차리고 슬퍼하기만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겠구나 생각했죠. 바로 변호사한테 가서 필적조회 결과서를 내밀었고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 앞에 빛의 속도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남편은 변호사와 한편이었고 일이 다 처리된 후 주겠다는 금전적인 보상 또한 안 했나 보더군요. 참나, 뭐 이런 놈이 다 있는 건지.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당하는 줄 알았죠. 저는 변호사에게 아무것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이제부턴 저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배신도 당했겠다 흔쾌히 동의하더군요. 저에게 은행에 있는 개인금고 열쇠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진짜 저희 아빠의 유언장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빠의 유언장은 온통 당신이 떠나고 혼자가 될 제 걱정뿐이셨고 회사를 맡아 해보고 싶으면 착실하게 배워서 아빠의 뒤를 이어달라는 내용과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회사를 전문 경영진에 맡기고 회사 지분을 상속받아 회사에는 남아 있으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호시탐탐 노렸던 그 집 역시 저에게 남기셨는데 전 눈물과 분노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리고 이윽고 날이 밝았죠. 아이는 아는 집에 잠시 맡겨두고 한참 신이 나서 시댁 식구들이 이사 중인 아빠 집을 찾았어요. 남편은 이미 도착해 시어머니와 저희 집 마당에서 마지막일지 모를 잡담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집이 넓고 워낙 고급진 물건들이 많아서 우리 물건은 싹 다 버리고 왔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법인카드로 사세요. 그래도 돼, 아들? 그럼요. 사장 아들 뒀다 뭐 하세요? 고마워, 아들. 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화를 걸었어요. 곧이어 남편과 작당을 했다가 자신의 죄를 실토한 고문 변호사가 도착했고 저와 같이 남편 시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너 왔니? 아주 빨리도 왔다. 이사 다 끝나니까 오는구나. 어머, 벌써 이사가 끝났어요? 하긴 가진 게 없으니 들고 올 것도 없었겠네요. 당신 또 시비야? 그리고 강 변호사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같이 가자고 좀 불렀어요. 사실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알아버렸거든. 저는 남편에게 저희 아빠의 진짜 유언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 유언장에 얼굴이 싸해져서 굳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받아 읽더라고요. 내용을 다 읽은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저희 아빠 유언장을 북북 찢으셨어요. 이미 혹시라도 그럴까봐 원본을 따로 챙겨놨죠.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헛웃음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찢는다고 가짜가 진짜가 되진 않아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서 그 싸구려 물건 좀 빼주실래요? 그리고 당신 유언장 여기 변호사랑 같이 조작했더라. 필체가 제법 비슷해서 너무 놀랐잖아.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가 그런 조작 기술이나 기고 왔니? 당신 어떻게 그걸... 참나. 나랑 아빠랑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나 이래봬도 사업가 딸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 유언장이든 결제서류든 사인이 중요하단 건 몰랐니? 뭐? 영국 유학? 처음부터 다시 배워. 그리고 당신 내가 알아봤는데 그동안 우리 아빠 회사 돈 잘도 해먹었더라. 페이퍼 컴퍼니로 자회사까지 만들고 아주 제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긴 아주 깐깐하게 남대하듯 하셨지. 아무리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가 사위인데 대리가 뭐냐? 막말로 자식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사위는 자식 아니야? 아니지. 당신은 저 거지 같은 니네 엄마 자식이지.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이는 거 너무 싫어서 나 이혼할 거야.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내가 당신 사문서 위조, 청탁, 뇌물, 공금 횡령으로 남은 인생 깜빵에서 썩게 해줄게. 그때였어요. 사태 파악을 마친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저한테 애원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내가 대신 이렇게 비마. 그러니까 우리 좋게 하자.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지 않니? 지난 잘못은 가족끼리 잘 덮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다시 행복하게? 우리 아빠 가는 마지막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 행복은 안중에 없으시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참 집안에서 이것저것 참견하던 시아버지는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시며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아무리 부모 없이 컸어도 그렇지. 넌 지아비랑 시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웠니? 내가 언젠가는 너 교육 한번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 웃기고 있네. 이제 저 아저씨 며느리 아니거든요? 부모 없이 컸다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여기가 어떤 집인데? 주택 침입죄로 사이좋게 오은 식구 유치장 한번 가실래요? 예, 제발. 변호사님, 일 똑바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유언장 보셨죠? 저 내일부터 회사 정식으로 출근합니다. 회사 제가 다시 찾아와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한 방에 남편과 그의 가족들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아주 속전속결로 그들을 법 앞에 심판을 받게 했고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재판에 승소했어요. 뭐 당연한 결과였죠. 마음 같아선 남편에게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수단도 받아내야 하지만 쥐뿔도 가진 게 없는 그지 신세인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없이 그 정도로 마무리했고 전 지금 저희 아빠가 살던 집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끔 곳곳에 녹아있는 옛 기억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제 딸아이가 있어 새로운 추억을 더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아빠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가 아빠의 바람대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어요. 아빠처럼 훌륭한 대표가 되기 위해서요. 다행히 회사는 제가 나오고부터 빠르게 다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잘 살아오신 덕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 키우랴 회사 일하랴 정신이 없지만 육아도 일도 보람이 따르기에 더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답니다. 언젠가 저희 이런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 저희 아빠가 그러하셨듯 제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거예요. 부디 이런 아직은 미약한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한 날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